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9일입니다. 자, 풀스크린의 펜.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새마을금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새마을금고 혹은 은행에 들어있는 내 돈이 안전한가? 이 질문이거든요. 네, 안전해요. 안전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억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두 개로 나눠 놓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포괄적 보험이 들어오면서 다 안전하게 보험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액면가 5천만 원은 그냥 안전하고 예금 보험, 공사건, 중앙회 준비금이건 정부건 누가 됐든지 간에 물어줄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돈을 잃는 경우는 없을 텐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는 이 5천만 원의 값어치가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전문가분들이나 여론에서 여기까지는 보실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당장 지금 5천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돈 안전하냐, 새마을금고가 어떤 식으로 리스트럭처링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더 포커스를 하고 계시는 거지. 제 말씀은 금융기관이 합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금고 30개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다른 새마을금고에 합병되고 새마을금고를 더 지나서 더 나아가서 저축은행이나 증권사가 됐든지 시중은행들이 다른 위급해졌을 때 부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은행들하고 합쳐지는 계속해서 덩치가 커지는 거는 되게 당연한 결과예요. 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스트럭처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크레딧 로스 대손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금 다음 장 잠깐 보여드리면 한 두 달 전, 세 달 전에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은행이 망하는 이유, 은행 재무제표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첫 장에서 이 커먼 에코티, 코어 에코티 티어라고 하는 CET가 고갈이 되면 망하는데 어떻게 이게 고갈이 됩니까? 1번은 예치금 문제. 돈이 빨려 나가는데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들고 있던 자산, 대출을 급매를 하다가 거기서 손실이 나면서 망하는 거. 저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는 국채를 많이 들고 있다가 망했으니까 BTFP가 생겼고,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고가 주택 주담대를 많이 내줬는데 그 사람들이 저금리로 오랫동안 30년을 갖고 있다 보니까 평가 손실이 나면서 망했고,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크레딧 로스 대손실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대손실 문제가 아니에요. 이쪽은. 크레딧 스위스 이쪽에 넣어놓긴 했는데 얘들은 투자 손실과 마켓 불안정, 그걸 가져오면서 망한 거죠. 진짜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이 대손실을 몰고 올 것 같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담대, 뭐 전세금, 반환, PF 문제, 미분양, 부동산 위주로 생기겠죠. 여기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위주로. 한국은 이게 이제 결국 이제서야 시작한 거예요. 불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 문제가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기다리고 있던이라고 하면 좀 잔인하고 생길 수밖에 없는 대손실 문제가 이제야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여기 문제들은 아직 대손실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런 식으로 이제 대손실 문제가 생기면서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금융회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제가 말씀드린 한국 집값 고점 대비 80% 떨어진 값에 주춤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라는 이거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을 알리는 이벤트예요. 이제 막 언와인딩이 되고 이제 막 6.2% 연체율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집값 떨어진 거, 뭐 10%, 20%, 30% 떨어진 거는 유동성 잔치가 끝났다라는 그 우려, 대중 심리가 꺾이면서 지레 겁먹고 떨어진 거고, 그냥 부도율이나 파산율이나 대손실 문제가 생기면서 은행들이 흔들리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대중 심리가 꺾이고 사람들이 웅크러들고 쫄면서 그게 떨어진 거잖아요.
막 부었던 간이 더 이상 붓지 않고 쪼그라들면서 그게 떨어졌던 거고, 지금부터가 진짜 펀더멘털에 의한 시장으로 하락 시장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이힐드 코퍼레이트 마켓, 그러니까는 투기 등급 기업 채권 시장이 무너지고, 이게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가장 먼저 무너진 애들이 보통 얘들이에요. 요 다음 시간엔 제가 하이힐드 코퍼레이트 본드 마켓이 있는 회사들이 이자율이 이자 갚아야 되는 금융 지출이 2배, 3배가 지금 뛰면서 영업이익률을 한 7, 80%씩 깎아먹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커버를 해볼게요. 예, 이게 지금 침체가 오네 안 오네라고 그런 황당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뷰가 침체가 안 올 거다라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는 건 저도 아는데, 그게 왜 말도 안 되며 침체뿐만이 아니라 더 심한, 더 위험한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지, 보통 이런 마켓에서 시작을 해요. 하이힐드 코퍼레이트 본드 마켓에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리셋 하면서 1년, 2년, 3년 리셋이 돌아오면서 얘들도 이제 같이 나가 떨어지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서 이게 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오늘날 봤을 때는 새마을 금고에서 뭐 30개 위험하다, 얘들을 뭐 합병을 시키고 나서 뭐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 해서 몇 주 정도 다시 잠잠해질 수는 있어요. 이게 크게 블로아웃 하지 않고. 그러나 다시 몇 주, 몇 달 지나면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를 시작해서 다시 묽어질 거예요. 이 크레딧 로스는. 이 대손실 문제 크레딧 로스는 절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미분양하고 악성 미분양하고 PF 대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살아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붉어질 거예요. 집값이 지금 여기서 다시 미친 듯이 뛰고 금리 다시 0.5%로 기준금리 낮추고 한다면은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갈 확률이 몇 프로나 되냐는 거죠. 연준에서 기준금리 5.5, 5.75로 지금 올릴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뭐가 확실히 부러지기 전까지는, 뭔가 확실히 부러지면 0%, 1%, 2%갈 수 있고, 그 간다는 거는 제대로 침체가 온다는 소리니까. 진짜 문제는 이 새마을금고 지금 이거 하나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이거를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은행이 됐건 뭐 저축은행이 됐건 증권사가 됐건 이거를 다 막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 정부 그 부채, 그거에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정부 부채, 그리고 불안해질 환율, 이게 지금 더 큰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환율은 계속해서 1250에서 135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죠. 예.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중간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건 그렇게 의미가 크게 없다고.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확 치고 올라가는 게, 그게 가장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려하는 게, 세계적으로 만약에 시스테매틱 리스크를 동반해서 큰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한국이 비슷하게 그 시기에 금융 기업들이 하나씩 문제가 생기고, 지금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걸 다 막아주면 결국은 금수저들, 그죠?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금수저들 국가들이 하는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장담하는데 100% 할 겁니다. 100%, 120% 할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레파토리는, 그러다 보면은 환율 위기, FX 크라이시스하고 소버런 데 크라이시스, 정부 부채 위기로 번질 겁니다. 라고 저는 계속 떠드는 거고요. 단지 그냥 이게 한국이 먼저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총 들고 있는 예치금, 수신잔액이라 그러나 이걸, 디포짓 어마운트가 260조인데 중앙회 준비금, 이머전시 펀딩으로 모아놓고 있는 게 2조 6천억, 약 1% 정도죠. 이게 현실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결국은 이 중앙회가 무너진다는 건 2조 6천억을 다 쓰게 되면 그 다음엔 방법이 없죠. 국영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더 큰 시중은행하고 합병을 시켜야 되는 거죠. 반강제 합병. 왜? 진짜 뱅크런을 피하려면. 안 그러면은 이게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새마을금고 무너지면 무너지게 둡시다 하고 그냥 두면 끝장나니까, 260조가 붕 뜨고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를 뱅크런을 시작하면은 진짜 난리가 나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아야 되는데, 제가 한 3달 전에 중얼거리면서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매 2주 동안 금감위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시중랜드를 시켜서 불안한 금융기관들의 증권사, 제2금융권, 저축은행, 이런 새마을금고, 이런 기관들을 실사를 무조건 시켜서
이 기관들의 자산, 대출이죠. 자산이면 그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얼마나 부실한 게 많은지, 얼만큼 부실한 자산이 많고 얼만큼 괜찮은 자산이 많은지를 실사를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48시간 안에 이거를 합병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이 올 거예요. 이 상황이. 예를 들어 퍼스트 리퍼블릭이 무너져서 문 닫아야겠다 그래서 빨리 팔아야 된다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쯤 문제 생기고 토요일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뭐 JP 모건이 됐건 큰 은행이 모여서 이걸 밸류를 때린 다음에 정부하고 같이 딜을 쳐가지고 내가 이 정도 가격에 사겠습니다. 합의를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나와서 발표를 해야 돼요. 살 겁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그랬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날쯤 문 닫고 분위기 안 좋아지면 토요일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스위스 내셔널 뱅크하고 UBS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모여서 공무원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한 다음에 월요일 날 장 열기 전에 크레딧 스위스는 팔렸습니다. 라는 안도감을 줘야지만 장이 15% 20%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한국 그냥 이대로 가다가 이게 노출이 돼서 48시간 안에 딜을 못하고 이제 비실비실 거리는 금융기관이 나왔는데 그거를 인수하고 합병하려는 은행들이 없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장 열었는데 발표가 안 나오고 붕 뜬다. 불안한 저축은행이 계속 불안한 상태로 간다 그러면 그때 그게 마켓 크래시가 오는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이 실사를 해서 불안한 은행들의 불안한 금융기관의 자산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이해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1번은 왜 이놈의 준비금은 1%에서 2%밖에 없는지, 그리고 2번은 만약에 정부가 나서서 반강제로 합병을 시킨다 그러면 이걸 누가 사며 이걸 왜 사나. 언더스탠딩이라는 그 프로에서 제가 봤는데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답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다다음 장 요걸 보면은 여기서 제가 3일 전에 7월 6일 날 방송된 언더스탠딩이라는 프로에서 이분 진행자가, 제가 이분 성함 모르겠는데 죄송해요. 이분이 좋은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쪽에다가. 결국은 5천만 원 그건 떠나서 5천만 원 보장이 되냐 그걸 떠나서 그 부실한 채권이랑 부실한 자산, 부실한 대출, PF 대출이 있으면 그걸 도대체 어느 은행에 사는 거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다른 더 튼실한 금고가 사고 뭐 서로 같이 옮겨받고 거의 이웃사촌들끼리 하듯이 그냥 너 부실해? 일로 와서 내가 그냥 떠안을게. 아니면 그거를 뭐 부실한 채권을 중앙위가 빼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좋은데 새마을금고 말고 다른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중은행, 다른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파냐가 문제거든요. 불안해서 흔들려가지고 자산이 대출 내준 게 값어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은행이 그걸 밸류를 어떻게 하며 왜 사겠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자, 참 이거 유한타증권 요거는 저기 광고 들어온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뒤편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준비 지급하고 보험 펀드 같은 거, 이거는 한국에서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금보호공사에서 갖고 있는 돈이라든지 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가지고 있는 2조 6천억이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그 고객 유치되어 있는 돈을 나중에 갚아주기 위해서,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쓰이지만 진짜 얘들이 여기에 갖고 있는 돈은 합병을 시킬 때 손실이 나는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은 새마을금고 여기서 무슨 뭐라고 부르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합동조합이 있다 그러나, 그렇죠? 그래서 뭐 행정안전부 하에 합동조합이나 무슨 중앙회가 이걸 오버시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우선 새마을금고는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렇게 두고, 은행이나 증권사나 저축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금감위가 오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관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부기관 슬래시 조합이라고 해놓은 애들의 이 기관들의 준비해놓은 이 준비금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수달 동안, 수개월 동안 이 뱅크런 얘기가 자주 나올 겁니다. 뱅크런이 나냐 안 나냐, 뱅크런을 어떻게 막을 거냐, 빨리 어떻게 합병을 시킬 거냐, 망해가는 부실한 은행을, 부실한 금융기관을 어떻게 빨리 합병을 시킬 거냐. 즉 큰 윤곽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아직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새마을금고 얘기에 거기에 막 5천만 원을 받네 못 받네 30개가 어떻게 되네 이렇게만 지금 보고 계신데 자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국 은행 미국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들의 총 수신 잔액 디포짓이죠. 디포짓을 18 트릴리언이라고 보면 이게 20 트릴리언이 좀 넘었는데 이게 좀 상황이 보는 그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20 트릴리언, 18 트릴리언이라고 하면 1.25%가 미니멈으로 최소한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이 이머전시 펀드예요. 그게 225 빌리언이라고 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은행들의 총 수신 잔액 디포짓 어마운트가 2,300조라고 보면 예금 보험 기금에 누적되어 있는 돈이 32조, 1.4% 정도 됩니다. 이 윤곽 잡는데 쓰실 수 있는 거는 이 국가의 그 은행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총 수신 잔액은 디포짓 어마운트, 은행에 들어가 있는 디포짓 돼 있는 돈은 그 국가의 총 GDP하고 얼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GDP가 25 트릴리언이니까 수신 잔액이 좀 낮은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GDP가 2,000조죠. 2,000조라고 보면은 수신 잔액이 조금 더 많은 거고 얼추 완전히 1대1은 아니지만 얼추 1대1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 사이즈인 거고 여기에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 이머전시 펀딩이라고 하는 게 1%에서 2%가 안 돼요. 채.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100명 중에 1명밖에 못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나머지 99명은 돈을 날릴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즉 대형 주상 복합 건물에 큰 화재가 났는데 한 소화기 한두 개 들고 뛰어들어가서 진화하려고 그러는 약간 그런 형태예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너무너무 큰 상황이죠. 다른 기관을 봐도 비슷해요. 한국의 허그 보증액 이것도 제가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증을 지금 440조 정도 되는 그 어마운트 노셔널 밸류로 보증을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한국 허그의 자본율은 8조 정도 1.8% 돼요. 즉 자기 자본율보다 55배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게 법적으로 60배 상한선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2%가 채 안 되는 자본율을 갖고 있는 거고 새마을금고도 보면은 예치금이 고객들이 넣어놓은 예금이 26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앙회라고 하는 기금이 2조 6천억이니까 1% 돈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다 1.5, 2%가 채 안 되죠. 이머전시 펀딩이. 그 왜 이렇게 적은 돈을 갖고 있는 거냐.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기면은 100명 중에 1명밖에 돈을 못 받는다는 소리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 돈이 있는 이유가 이거를 갚아주기 위해 국민들 4천만 5천만 명의 돈을 5천만 원씩 갚아주려고 있다기보다는 합병을 반강제로 시킬 때 로스가 나는 부분을 갚아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자, 요거는 제가 여기서 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5대 시중은행, 한국의 5대 시중은행을 보면은 수신 잔액이 800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의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죠. 5개,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 우리, NH까지 합쳐서 5개를 합친 게 800조라 그러는데 새마을금고가 혼자 260조니까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새마을금고가 덩치로 보면. 자, 그러면은 왜 준비금이 이렇게 수신 잔액의 1%에서 2%밖에 안 되는 수준을 갖고 있는 거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즉 고객 그 목표가 이 펀드 이머전시 펀드의 목표가 고객의 돈을 100% 갚아주기 위해라기보다는 얘들이 은행이 반강제 합병할 때 팔려 나가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족한 돈이 있으면 그걸 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언더스탠딩에서 그 진행자분이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부실은행을 누가 구매를 하냐? 이 부실 채권은 어떻게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며 고객들이 손해를 봅니까? 네, 손실은 누가 갚습니까? 여기서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제가 5월 5일 정도에 올렸던 그 은행 재무제표에 올렸던 테이블이거든요. 이걸 제가 다시 가져왔어요. 은행을 잠깐 이해를 하시면 자, 이게 은행이고 뭐 미국 은행이라 그래봐요. 100 빌리언을 디포짓으로 받았어요. 예치금을 받았으면 10 빌리언이 required reserve라 그랬죠. 지급 준비율이 10%이기 때문에 10%를 연준에다 갖다 맡겨놔야 돼요. 중앙은행에다가. 그리고 남는 90 빌리언을 90%를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100대 100이니까 맞아요. 둘이 밸런스가. 그리고 나서 은행이 본드 이슈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채권을 발행해요.
뭐 3년이 됐건 5년짜리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5 빌리언은 투자를 하고 은행이 직접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 빌리언은 점포를 열고 해야 되니까 직원도 고용하고 해야 되니까 고정자산이 든다고 보고 책상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자기 자본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대출 내준 거 90 빌리언을 바탕으로 이제 risk weighted asset 요게 이제 위험 가중치인데 위험 가중치가 그대로 100%라고 봤을 때 자, 요거는 복잡하니까 안 들어가고 RWA가 뭔지는 어쨌든 90 빌리언이 대출이라고 봤을 때 내가 자본을 10을 갖다가 맡겨놓으면 10 over 90 90분의 10을 하면은 CET가 자기 자본율이 11.1%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건 좋은 거죠. 현금을 10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이 은행의 총 자산이 120 빌리언 달러짜리 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새마을금고가 연체율이 6.2%가 났다는 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대출이 90이 나가 있는데 6.2%가 만약에 연체율이 나면 연체율이 이제 이걸 다 못 받는다고 해볼게요.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뭐 7, 8, 9%로 올라갈 것 같은데 6.2%만 싹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게 날라가면 90 곱하기 6.2% 하면은 5.6이 나와요. 그럼 5.6 빌리언을 못 받고 bad debt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쓰레기예요.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 안 갚는 거예요. 못 갚는 거예요. 못 찾는다고 보는 거죠. 쫓아가면은 뭐 1불당 10센트, 20센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라이트오프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 자본이 10 빌리언에서 5.6 빌리언을 빼고 나면은 4.4 빌리언이 남죠. 그럼 대출은 90 빌리언에서 5.6 빌리언 뺐으니까 84.4 빌리언이 되고 남아있는 캐피탈이 4.4에서 남아있는 대출 84.4를 하면은 둘을 같이 나눠보면 CET가 5.2%가 됩니다. 그럼 11.1%였던 CET가 5.2%가 되면서 이거는 부실로 파산이 되는 거예요. 파산이 되니까 증자를 해야 되는데 증자를 만약에 못하고 채권 발행도 못하면 급하게 돈을 급조해가지고 7% 이상으로 끌어올리든가 아니면 여기서 계속해서 대출이 꼬라박고 내려가면은 그냥 이거는 계속해서 CET는 뚝뚝뚝 떨어지겠죠. 4%, 3%, 2%. 그럼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정확히. 자, 어느 사업이나 그렇지만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흔들려서 부실해서 팔려나갈 때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느 사업체나 똑같아요. 예, 이건 은행뿐만이 아니라. 여기 세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를 보면은 그 사업체 혹은 그 은행을 아무도 구매하지 않고 그냥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가 떨어지고 챕터 11하고 그냥 정리가 안 되고 끝장나요. 아무도 안 사요. 그러면은 채권자들 여기다 돈 빌려준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받겠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저 채권을 발행했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여기다가 돈을 줬다는 소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뭐 잘해봤자 10 cents on the dollar, 20 cents on the dollar 건지면 잘 건지는 거 거의 못 건지는 돈이 많겠죠. 여기 자본 들어간 사람들은 싹 망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예치금을 어떻게 했어요? 한도급까지는 지급이 되겠죠. 여기서 100 만약에 예치한 돈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도가 25만 불이니까 100%의 모든 사람들이 25만 불 미만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 지급이 되겠죠. FDIC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 First Republic 같은 경우를 봤을 때 170 빌리언이었던 예치금이 100 빌리언까지 쭉 떨어집니다. 돈이 빨려 나가면서 뱅크런이 나면서. 그럼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돼서 망했다 그러면 FDIC에서 얘들이 지금 오늘날 예를 들어 갖고 있는 돈이 230 빌리언이라 그러면 아마 좀 더 될 거예요. 230 빌리언보다. 230 빌리언이라 그러면 이 100 빌리언을 그냥 갚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잘 안 갑니다. 그 다음 걸 볼게요. 왜 그게 잘 안 가냐면 2번을 보면은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그 건전한 은행 자산만 골라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거 조금 지저분하니까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올게요. 이 골라서 사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90 빌리언 론이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90 빌리언 론을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문제 없는 50 빌리언이 있고 이건 아주 튼실해요. 이거는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부실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빌려간 사람들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40 빌리언이 안 좋아요. 이게 부실이라고 보면
제가 사는 이 은행 입장에서 JP모건이라고 봐요. 저희 JP모건이 워낙 튼실하니까 JP모건이 이 90 빌리언짜리 이 론을 봤을 때, 대출을 봤을 때, 야, 여기서 이 50 빌리언만 싹 가져가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50 빌리언 줄게. 나한테 팔아. 1대1로 살 수가 있어요. 100%를. 요것만 찢어가는 거죠. 이 좋은 대출만, 좋은 자산만. 그럼 나머지 여기 있는 이 부실한 40 빌리언은 어떻게 되냐? 안 사겠다. 이건 알아서 네가 정리하세요. 이렇게 되면 사가는 JP모건 입장에서 좋지만 정부나 FDIC나 한국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구매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좋지만 정부가 원치 않죠. 고객 예치금도 골칫덩어리고 그 좋은 자산만 싹 빼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래서 보통 3번이 많이 벌어지는 게 퍼스트 리퍼블릭도 그랬고 베어스턴 때도 그랬고 2008년에 2008년에 어떻게 되냐면 예치금하고 이 자산 대출을 통째로 구매해야 돼요. 통째로. 즉 여기서 이걸 아예 통째로. 여기서 예치 100,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은 10이니까 따라올 거고 이 대출까지 아예 통째로 사 네가 다 들고 가 다. 다 가져가야지. 그렇게 되면 사는 JP모건 입장에서는 구매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도 남는 장사가 있어야 뭐가 남는 게 있어야 그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JP모건에서 예를 들어 제이미 다이먼이 그러면 이 50에 대해서는 내가 100% 인정해 줄게. 이건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40 빌리언 중에서 얼추 보니까 야, 나 이거 10 빌리언 정도 값어치를 쳐줄 수 있을 것 같아. 25% 정도 쳐줄 테니까 30 빌리언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정부에서 무슨 소리야. 지금 보니까 20 빌리언은 괜찮을 것 같아. 너 50% 정도는 나를 쳐줘서 20 빌리언은 내놔. 20 빌리언 정도의 사가. 제이미 다이먼이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계산 안 나오고 지금 마켓 안 좋기 때문에 이 40 빌리언이라고 하는 대출은 아무리 잘해봤자 10 빌리언밖에 안 되니까 난 이거 이상은 못 주겠어. 그냥 나한테 10 빌리언에 팔든가 아니면은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여기서 FDIC가 있다가 쫄죠. 누군가 사줘야 되니까 이 망하는 은행을. 안 사줘서 이게 망해버리면은 더 크게 번지니까 알았어 그냥 그러면은 10 빌리언으로 쳐줄 테니까 25 cents on the dollar로 계산을 해서 네가 그냥 사가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90 빌리언을 그대로 사가면서 여기서 요 40 빌리언에 대해서는 10 빌리언만 쳐주고 나머지 30 빌리언은 어떻게 할 거냐. 이 30 빌리언이 로스가 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손실이 나야 되잖아요. 이거를 FDIC가 메꿔준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서 세금으로 비는 돈을 메꾼다. 그럼 여기서 이때 FDIC가 됐건 예금보호가 됐건 중앙위가 됐건 요 30 빌리언이 비는 거, 요 30 빌리언 비는 거를 이 살 때 여기다 갖다 메꿔 넣어주는 거예요, 얘들이. 그럼 여기서 들고 있는 게 FDIC 입장에서 봐서는 총 갖고 있는 자기네 이머전시 펀딩이 예를 들어 230 빌리언이라 그러면 이거를 생돈을 100 빌리언을 예금 그 이머전시 펀딩으로 갖다 그냥 써버리는 것보다 30 빌리언만 내주고 JP모건이 사가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단 말이에요. 난리도 덜 나고 불안감도 조성하지 않고 마켓 패닉도 나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갖고 있는 그 이머전시 펀딩이라고 하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25만 불을 지급해 주려고 가지고 있는 돈이기도 하지만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결국은 이 돈이 어떻게 제일 많이 쓰이냐 하면은 큰 은행들이 합병을 할 때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합병을 하잖아요. 제이미 다이먼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사주잖아요. 퍼스트 리퍼블릭을. 그 사람들 계산을 다 두드려 봤기 때문에 계산이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딱 봤을 때 이 40 빌리언이라는 문제 있는 이 자산을 후려치는 거예요. 가격을 10 빌리언이라고. 사실은 마음속으로 보면 알겠죠. 야 이거 한 20 빌리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후려쳐. 아니면 말고.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후려쳐서 10 빌리언이 오케이 어그리가 되면은 이 비는 30 빌리언을 FDIC에서 메꿔주는 얘들이 돈을 던져서 메꿔주면서 제발 90 빌리언을 다 사가세요 하면 JP모건 입장에서는 90 빌리언을 사왔지만 사실은 60 빌리언만 회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30은 여기서 받았으니까 FDIC에서. 이게 남는 장사란 말이에요. 얘들이. 그래서 그거를 JP모건이나 사는 입장에서 구매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피인수은행을 실사하는데 48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은행이 있으면은 망하는 은행을 딱 봤을 때 요 90 빌리언이라고 하는 대출을 잘 이해를 해야 사는 사람 JP모건 입장에서는 딜을 칠 수가 있잖아요. 50 빌리언은 괜찮은데 40 빌리언은 부실해.
그 중에서 한 25% 정도 값을 매기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은행들이 잠 안 자고 공부해 가면서 실사를 때려서 이 대출을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 대출 해주는 게 실사가 48시간 안에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한 은행을 봤을 때 론북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기업에다 내준 거, 뭐 튼실한 기업, 중소기업, 개인 막 나가 있는데 이 돈, 이거를 실산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JP 모건도 2008년에 그 베어스턴 합병할 때, 사버릴 때 거기에 많이 참여했던 사람들, 고위 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쓴 책을 보거나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은 후회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너무 모르고 베어스턴이 어떤 대출을 어떤 익스포저를 갖고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고 뛰어들어가서 그냥 사봤더니 나중에 까보니까 이게 개판인 거예요. 상황이 더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쁜 거죠. 그래서 돈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려 그래요. 아니면 들어가더라도 이 FDIC나 이런 정부 기관에서 돈을 더 많이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든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든가. 요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아주 쉬웠죠. 밸류에이션 하는 게. 왜냐면 이거는 대손실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대출 북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만 공부하면 됩니까? 걔들이 들고 있었던 그 고가 주택의 주담대, 그렇죠? 고가 주택의 모게지가 인트레스트 레이트 리스크하고 듀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JP모건은 28년, 27년만 더 들고 있으면 그건 거의 99% 이상 회수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하는 게 훨씬 쉽죠.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나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대손실 문제가 아니니까. 대손실 문제가 딱 연류가 돼버리면 지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보면은 600억 중에서 뭐 300억을 못 받았네 그러면 정확히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잖아요. 300억을 갚을 수 있는 확률이 10%인지 50%인지 이 공부를 하는 게 48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실사를 계속 때려놔야 된다. 불안한 증권사랑 불안한 제2금융권 저축은행에 대해서 금융감독회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금감위의 오버사이트 하에 이거를 지금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너무 정신없다. 다시 한번 끄고 다시 들어올게요. 자, 그게 지금 하여튼 제가 드리는 요번 이론 편의 핵심이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이야 뭐 퍼스트 리퍼블릭 하나 혹은 뭐 새마을금고 하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저 지금 악성 미분양 PF 문제 커져가지고 파산하는 금융기관이 많아져서 보험 기금이 고갈되면 어떡할 거냐. 1%, 1.5%밖에 안 되는 저 보험 기금이 고갈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합병시키지? 더 이상 찔러 넣어줄 돈이 없으면 FDIC나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FDIC가 파산하면은 큰 형인 페드가 들어와서 QE로 돈을 찍어서 막아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예보 기금이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정부가 돈 찍고 빚내서 지탱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금수저 국가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다가 우리도 큰일 날 수 있다.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베젤 3 코어 에퀴티 티어 7%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던 거하고 유사한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이머전시 펀딩이 1%, 2%를 갖고 있건 CET가 7%건 잠잠하고 문제 없을 때는 이게 되게 충분해 보여요. 이 돈이. 이 여윳돈 갖고 있는 게. There is no problem until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뭐 다른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용하고 다 괜찮을 때는 괜찮다가 문제가 하나 딱 터져서 꼬리에 꼬리를 무고서는 뭔가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이 가지고 있는 이머전시 펀딩이라는 게.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죽여주죠. 아주. 이거. 자,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 역전세 대출 완화시켜서 DSR 40%를 빼고 DTI 60%로 가자. 한 가정당 1억에서 4억 정도 더 빌릴 수 있게 해줬죠.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나락으로. 지금 하우스홀드 데트 GDP 대비 가계부채 전세까지 포함하면 150% 1위 압도적인 1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채를 더 얹자. 빚을 빚으로 막고 계속해서 연명하자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이 얘기를 메인 토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해도 갑자기 새마을 얘기가 나오면서 밀렸어요.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에 뭐 10억짜리 집이 8억 전세였다 그러면은 지금 3억씩 떨어져서 7억에 뭐 5억 전세다.
그럼 집주인한테 3억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8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가 지금 5억으로 떨어졌으니까 3억이 비니까 3억 대출을 받아라. LTV 문제를 무시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5억짜리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10억짜리 사면서 자기 자본 2억 넣었던 거는 우선 사라졌고 8억 전세 받았고 지금 보니까 시가가 7억까지 떨어졌는데 집주인이 3억을 끼고 있네 대출을. 그쵸? 그럼 여기다 5억 전세를 내고 들어올 바보는 없잖아요. 시가보다 더 높게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한 3억 정도만 받고 반전세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플러스 더 문제는 2년 뒤에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지금 거기에 베팅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걸 왜 하는지는 압니다.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더 빨리 더 급격하게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집주인들이 갖다 집을 던져야 되니까 그리고 8억씩 전세금 전세 대출 받아갖고 했던 그 세입자들도 8억을 갚지 못하고 그 사람들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은 갚지 못하고 그럼 결국은 1금융권에서도 디폴트 레이트 올라가면서 연체로 올라가면서 다 상황이 개판이 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건 풀어주는 건데 앞으로 밀려올 악성 미분양 PF 대출 문제 이제 겨우 불거지고 이제 겨우 터지기 시작했는데 벌써 빚으로 막기 시작했어요. 장담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1년 기다리는 것보다 2년 기다리시는 게 낫고 집을 사실 거면 2년보다 3년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고점 대비 80% 하락한 값에 줄줄 파는 거 옵니다. 예, 제 생각이고 뭐 틀렸다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믿으시는 분들도 영원히 기다리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5년 10년을 기다리시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글쎄요. 그냥 윗세 돌아오고 상황 돌아가는 거 봐서 뭐 2, 3년? 예, 바닥 치고서는 어느 정도 플래토 하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내려가다가 바닥 치고. 이 밑에를 쳤을 때, 완전히 밑에 찍었을 때, 살 수 있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자, 실전 갑니다. 실전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자, 실전 가려면은 요거 나가서 확대를 해야죠. 디스카드하고. 우선 나스닥부터 보면 자,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제가 분명히 그랬죠. 이거 형님들 더 나갈 것 같다고. 지금 여기 제일 짧게 돼 있는 얘가 7월 4일자 화요일 거고요. 6월 30일 날 PC가 나왔죠. 6월 30일 날 PC가 헤드라인이 3.8%까지 떨어졌고 4.3에서 3.8 갔고 코어 PC도 예상치가 4.7이었는데 4.6까지 떨어지고 즉 인플레가 많이 둔화했다. 호재죠. 주식시장의 호재니까 뿡뿡뿡 오를 거니까 숏 포지션 갖고 있던 개미 형님들 완전히 도망가셨습니다. 다. 잘하면 지금 다음 주에 롱 가는 사람도 있겠어요. 이 상태로 가면. 근데 롱까지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개미 형님들이 롱 가기는 롱을 잘 안 가거든요. 지금 이 나스닥 지난 12달 동안 추세를 보면 이만큼 짧아져 있다는 거는 숏 포지션이 이만큼 짧아져 있다는 건 거의 롱에 가 있다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서 S&P를 보시면은 중장기 투자자들이 숏은 안 가잖아요. 절대.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높아져 있을 때는 롱 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오를 거라는 뷰를 갖고 있는 거고 이만큼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 숏하고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바가 꼭 숏 포지션으로 밑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어야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거죠. 이렇게 많이 항상 포지티브 쪽에 항상 롱을 보고 있는 중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바가 이렇게 많이 길어져 있을 때는 확실히 오를 거야라고 베팅하는 뷰가 강한 거고 이렇게 쓱 내려와서 더군다나 오픈 인트레스트도 많이 떨어져 있고 초록색 선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 빨간색 바가 비교해서 지난 12달 동안 추세를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짧아져 있다는 거는 한계 온 거 아니냐, 고점 거의 찍은 거 아니냐라는 뷰가 있다고 보여져요. S&P 봤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개미 형님들이 이렇게까지 숏 포지션을 많이 안 잡고 있다는 거는 떨어지는 것보다는 뭐 오르거나 좀 관망하고 있고 싶다. 뭐 그런 뷰가 강한 거겠죠. 다우존스나 러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두드러진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우 보면은 다우도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숏 가는 일은 절대 없고 이렇게까지 낮아져 있을 때는 거의 숏 비슷하게 즉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뷰가 지배적인 거고 이렇게까지 높았을 때는 롱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좀 이 정도 줄어들어 있고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뭔가 뜻을 부여하기는 힘들어요.
러셀도 그렇고요. 예, 러셀도 약간 관망하는 자세인 것 같고. 지금 입장에서 제가 오늘 가는 7월 9일 일요일 지금 상황에서 제일 그냥 마음속에 그냥 떠오르는 숫자는 뭔가 기억하기 좀 쉬워야 되니까 15,444면 어떨까 싶어요. 15,444 숏을 때리는 거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거 풀스크린 놓고. 그 지금 보면은 지난 며칠 몇 주 동안 15,100에서 15,300 15,3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게 근데 계속 박스권에서 지금 한 주에서 두 주 정도를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느낌상으로는 15,444 정도의 숏을 치고 떨어지길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도 MD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마켓 디스코드가 안 나오고 불일치가 안 나오고 마켓 뉴스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unemployment rate하고 ADP 고용지수가 7월 7일 날 나왔던 게 강하게 나왔죠. 생각보다. 난판 페이롤은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는데 ADP 고용지수나 프라이빗 파티 고용지수나 unemployment rate는 더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하게 나왔다는 거는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거니까, 혹은 올려서 오랫동안 지속할 거니까 그건 악재인데, 악재가 나오니까 진짜 주식값이 떨어졌고, 호재가 나오면 호재가 나온 대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켓 뉴스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번 주에 7월 10일, 12일, 13일 이번 주에 계속해서 만약에 호재가 나온다.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엔비디아 거품이 됐건 다른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가 됐건 뭔가가 더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계속 더 치고 올라갈 힘이 아직 남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기다리는 거는 MD는 호재가 나왔는데도 힘을 못 쓰고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요즘 지금 보면은 떨어질 때는 항상 악재가 나와서 떨어지고 오를 때는 호재가 나와서 오르는, 그 뉴스에 따라서 지금 죽고 사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장을 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은 15,444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15,333이든가 아니면은 15,444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만 좀 더 확실한 MD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스팀이 다 했다라는 그 뷰가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직 그래서 숏은 안 하고 있어요.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애매해요. 예, 하여튼 그렇고, 테슬라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테슬라 값이 뭐 떨어졌는데 뭐 MD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시는데, 개인 종목을 놓고서는 하나의 종목을 놓고 아니면 뭐 대여섯 개를 묶어 놓은 다음에 MD로 보실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보는 거는 한쪽 마켓에 지금 제가 13,800일 때 14,444에 안 들어가고 지금 군중 심리가 오르는 강세장이네요 라고 말씀드렸던 건 전체적인 마켓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 전체적인 마켓 대중심리의 변곡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나 무슨 주식을 하나를 보고 결정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하기도 불가능하죠. 왜냐면 테슬라 주식을 움직이는 요소는, 그 주식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너무 많으니까. 하다못해 일론 마스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나 한 가지 그 기업체의 문제 때문에 지수가 움직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전체 흐름을, 대중심리를 반영하는 게 전체 큰 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지수 선물을 트레이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변곡점을 찾는다고 말씀드린 거죠. 개인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보면서 MD를 기다리는 만에 하시는 걸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죠, 뭐. 근데 개인 종목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몇 개 더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Q&A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자, 이 마지막으로 이 공고가 아니라 광고입니다. 광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유튜버들은 그냥 광고만 하시는데,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광고를 되도록이면 골라서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코인 업체라든지 코인 거래소,
코인 모집하는 그런 데서 왜 자꾸 연락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방송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코인 회사 광고를 받지는 않겠죠. 예,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업체에서 연락 계속 주시는 분들은 제가 정중히 몇 번 거절을 하다가 요즘은 답도 안 드리는데 하여튼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안타 증권이라고 대만 증권사에서 부탁을 받았고요. 광고를 받았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대만에서 되게 잘 나가시는 증권사세요. 이걸 좀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한국 계신 분들은 이름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1961년에 설립된 대만 톱3 증권사인데 한국으로 치면은 KB증권이나 한투나 NH증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처음에 그 유안타 증권하고 같이 일을 해봤던 거는 저 크레딧 스위스에서 일할 때 대만에 본사를 둔 홍콩에 있는 기업이 US 달러 채권을 발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크레딧 스위스가 북러너라는 걸 했고 주관사예요. 이게 주관사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넣을 때 저희가 그거를 돈을 받아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엘로케이트 하는 건데 그 북러너를 했고 유안타 증권이 코매니저로 들어와서 국내 증권사가 보통 코매니저로 역할을 합니다. 대만 기업이 발행을 하니까 유안타 증권이 그때 코매니저로 한 이게 이제 오퍼링 서큘러라 그래가지고 채권을 발행할 때 요 기업이 채권을 발행합니다 해서 이 한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회사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나가요. 이게 이제 채권 나가는 그 소개서의 설명서 같은 거. 그때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유안타 증권이 북러너 리드 매니저를 하고 밑에 코 매니저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붙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SK텔레콤이 하는 거다. SK텔레콤이 발행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금액이 붙고 쿠폰이랑 언제 만기하는지 이런 게 붙고 요 밑에 이제 이름이 들어가죠. 크레딧 스위스하고 뭐 예를 들어 도이처뱅크하고 JP 모건이 셋이 한다. 그럼 여기 이제 이름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채권 발행하는 그 소개서예요. 이런 게 저희가 하던 게 이런 거 만들어 갖고 파는 거거든요. 투자자들한테. 그때 제가 유안타 증권하고 하여튼 그때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때 잠깐 일을 했었고 좋은 증권사예요. 증권사인데 이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트레이딩 플랫폼 움직이실 때 하실 때 국내 주식이 됐건 해외 주식,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하실 때 체결할 때 유안타 증권 웹사이트 써가지고 플랫폼 써가지고 체결하십시오. 이제 그거 광고하시는 거고 지금 여기다가 그 광고하시는 거는 가입하신 다음에 체결을 하나라도 하시면 금액은 무관하고 공짜 치킨 2만 원짜리 드립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2만 원 때문에 이걸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좀 그렇죠. 그 수수료도 제가 여쭤봤어요. 따져봤는데 수수료가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뭐 훨씬 낮다거나 그러진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실 저도 거래할 때 수수료가 걱정돼서 거래를 못 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2만 원짜리 치킨도 아니고 수수료도 아니면 트레이딩 플랫폼이 얼마나 인터페이스가 좋고 디스플레이가 잘 돼 있느냐, 사용하기가 얼마나 쉽냐, 뭐 이런 걸로 결정 날 것 같아요, 결국. 저도 홍콩에서 HSBC 브로킹 하우스를 오랫동안 쓰다가 한 3년 전쯤부터 섹소라는 데로 바꿨거든요. 진짜 좋아요. 얘들이 잘 돼 있어요, 되게. 그래서 하여튼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면은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치킨만 한 마리 드시는 걸로. 그리고 기존 유안타 고객도 공짜 치킨 2만 원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웹사이트 가시면은 제가 저기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 거고요. 여기 누르시면은 이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핸드폰에서 하실 거면은 여기서 요거 누르시면은 요 다운앱 받으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요 이제 밑으로 스크롤 다운 하신 다음에 이거 누르시면 되고, 기존 고객, 신규 고객. 중요한 거는 요 치킨 이벤트 신청하실 때 추천 BJ에다가 꼭 솔풀경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솔풀경에 추천을 받고 온 사람들이 적립이 되는 거죠. 몇 명인지 카운트 하실 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많이 되면은 뭐 나중에 실전 트레이딩 하는 뭐 그런 대회가 있는데 거기도 출전하실 수 있다 그러고 뭐 그런 게 있다니까. 하여튼 요거 유안타 증권한테 제가 저기 광고를 받은 거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좌측 상단에 이분들 로고를 매주 한동안 당분간 계속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메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